어떤 선행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중요합니다. 이때 차량은 1949년 9월 19일에 제정된 도로교통협약 제4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고요. 뭐 차량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모터가 장착된 차량이랄지, 뭐 트레일러가 장착된 차량이랄지 적용될 차량,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정의 규정을 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복합 운송이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일 규범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 복합 운송 계약 관련한 부분이 들어와 있네요. 제가 이제 그 도로 운송 관련해서는요. 보면은 좀 생략을 하려고 사진 캡처를 안 해뒀습니다. 우리 교재에 쭉 보면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로 운송하고요. 철도 운송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운송법제, 그러니까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마찬가지로요. 운송인의 책임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책임 발생 원인, 어떠한 경우에 운송이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하고요. 책임 한도액, 운송인의 책임이 발생했다 했을 때 그 책임 한도액은 어떻게 되느냐, 뭐 SDR 기준 얼마고요. 그 고의적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책임 한도액 주장을 못 하고요. 지금 책임 발생 관련해서는 보면은 그 CMR 협약에서 운송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운송인의 책임이 인정되고요. 운송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지할 수 없는 결과였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에게 과실이 없었다. 이런 것만은 충분하지 않고 그 손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운송인 책임 관련 여러분이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운송인의 책임 이제 그 뭡니까 그 해상 운송과 달리 뭐 유럽 지역 지도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죠. 뭐 보면은 이제 연속 운송인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서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 운송인 관련해서는 자기 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운송물 멸시나 훼손에 대해서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원칙이. 그리고 다만 이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인수 장소에서 멀쩡했는데 인도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물품이 훼손되었다. 근데 어느 구간인지를 모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 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인 간에 비례적으로 분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복합 운송 계약하고 관련이 되니까요. 뭐또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화인과 수화인 간의 권리관계, 송화인은 샌더가 되겠죠. 송화인의 처분권이란지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상 운송에서는 이제 그 운송 증권으로서 화물 운송장이 발행됩니다. 이 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보다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가까운 그런 성격의 증권입니다. 그래서 도로운송계약은 화물운송장에 의해서 확인돼야 한다. 그렇지만 화물운송장의 부재 또는 그 하자가 동협약에 구속되는 운송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하지만 그 절대적 증거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 규정이 있고요. 항공화물 운송장과 마찬가지로 화물 운송장은 3부가 발행되고 송화인과 운송인이 각각 서명하고 일부는
송화인, 일부는 운송인,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운송무과 함께 송부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항공화물운송장과 뭐 동일합니다. 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했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따라서 반증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화물의 상태가 양호했으며 포장수나 하인이 화물운송장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고 추정된다. 쭉 항공화물운송장과 거의 동일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운송 관련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철도 운송의 정의, 그리고 철도 운송의 장점,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뭐 장거리 운송일수록 운송 비용이 저렴하고요, 안전도가 높고 계획 운행이 가능하고 전국적인 수송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여러 장점이 있고요. 뭐 배차의 다만 이제 단점으로 뭐 환적 작업이 필요하달지, 배차의 탄력성이 없달지, 운임 설정에 있어서 경직성이 있달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제반 장단점을 고려해서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철도 운송 역시 그 유럽 지역 에 이제 그 발전돼 있습니다. 그 유럽 지역은 육지가 국경선이 맞닿고 있는, 육지를 통해서 맞닿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 운송, 철도 운송, 육상 운송 관련한 국제 법제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철도와 화물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 CIM 협약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에 한 국제 물품 운송에 관한 협약, 이것이 이제 1980년 5월 9일에 제정되고 1985년 5월 1일에 발효함으로써 이 CIM 협약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IM 협약은 국제 철도화물 운송계약 통일 규칙으로 개정이 되고 이 코티프 협약이라고 불리는 협약의 부속서 B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 코티프 협약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거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그런 협약이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 러시아나 뭐 폴란드는 가입이 되었나요? 공산권 국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돼 있어서 철도 운송 관련한 어떤 지배적 어떤 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CIM 통일 규칙을 보면 이제 철도 운송 계약 관련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운송 계약은 운송인이 화물 운송장과 함께 물품을 인수한 때 성립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증권입니다. 이 화물 운송장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계약의 효력이나 존재에 관해서는 다른 증거로 다툴 수 있고요. 운송인과 송화인은 화물운송장에 서명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운송인 이제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는 책임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운송물이 멸시로 훼손되어서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은 중량 킬로그램당 17 SDR이 됩니다. 그리고 고의적 불법행위, willful misconduct의 경우에는 이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없고요. 이제 운송인 책임 발생 관련해서는 뭐 항공 운송
계약 비슷한데요. 물품을 인수한 운송인은 인도시까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 예, 운송인은 운송을 위해서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멸시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결국 during carriage, 뭐 항공운송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개념 봤죠? 살펴봤습니다. 그 유사한데요. 운송구간,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책임을 지고요. 운송 중에 아니더라도 운송을 위해 물품을 인수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인의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멸실훼손 또는 운송 지연의 손해를 주장하는 자의 과실, 또는 운송물 고유의 악성, 또 운송인이 피할 수 없는 상황, 그가 방지할 수 없는 결과, 뭐 이와 관련해서 운송인은 면책되겠습니다. 다만 이 운송인의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운송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정과실 책임, 또 뭐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그런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단 논리 구조는 이제 추정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설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운송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그동안 배운 부분하고 그 법리가 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예. 복합 운송 관련해서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자, 복합 운송 그 311페이지부터 캡처가 되어 있네요. 이 복합 운송은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또는 컨바인드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해상 운송과 철도 운송 또는 도로 운송과 항공 운송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운송 방식이 결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일관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방식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운송 방식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혼합되어서 이용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뭐 육상운송, 해상운송이라고 하지만은 뭐 하나의 복합운송 계약이랄지 이렇게 일련의 다른 운송 방식을 한 거래에서 이용될 때 우리가 그걸 복합운송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복합운송의 경우는 이제 복합운송인,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 복합운송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계약이 체결되듯이 송화인에 대해서 운송 전 구간에 대해서 단일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 이게 복합운송이 되겠습니다. 예, 복합운송은 유리한 점이 많아요. 우리 교재 310페이지도 있지만 복합운송을 이용하게 되면 송화인은 여러 운송구간의 운송인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1인의 복합운송인과 운송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나 운임 지급 및 책임 추궁 등에 있어서 편리하다. 그렇죠. 계약 체결 시에도 편리하죠. 자, 여러분이 뭐 우리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무역 거래를 한다. 저 부산에 있는 복합운송인을 이용해서 한 번에 계약 체결을 하면 좋습니다. 저 내륙 미국의 달라스까지 이 물품을 운송해서 인도해야 되는데 해상 운송인을 수배하고 또 저 미국의 육상 운송인을 수배하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건 좀 힘들죠. 그래서 하나의 계약 체결, 복합 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계약 체결하면 쉽겠습니다. 운임도 뭐 한 번에 지급하면 되고요. 나중에 책임 추궁할 때에도 이 복합 운송인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면 됩니다. 예,
우리 뭐 국제거래, 무역 관련해서 관련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시죠? 그 여러 나라를 이제 한 번에 뭐 여행하고 돌아오고 뭐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복합 운송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항공 운송 주선인 하나의 항공 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뭐 계약을 체결하죠. 예, 그 구구하게 뭐 어느 나라에도 다 해서 또 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예, 뭐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복합 운송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운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운송은 이제 원어로는 멀티모달이 아니고 through transportation인데 이 복합 운송과 통운송은 복수의 운송인이 당사자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복합 운송은 다른 운송 방식이 두 가지 이상 혼합된 그런 경우고요. 통운송은 동일한 운송 방식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일관된 운송을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갑자기 바이러스 방지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예, 큰 벨 소리가 나네요. 혹시 여러분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시지 마세요. 자, 국제 복합 운송을 규율한 국제 규범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설명이 31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복합 운송의 필요성은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 상거래 관행 변화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하나의 당연히 규범의 필요성이 이제 증대돼 왔고요. 이 법이라는 건 항상 이 사회 현실을 따라가야 되니까 복합 운송에 관한 통일 규범을 제정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자, 복합 운송에 관한 다자간 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1950년대 사법 통일을 위한 국제협회 여기서 최초로 시도된 바 있고 1965년 오운이 들어와는 국제 물품 복합 운송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운이 들어와는 그 유엔 사법 통일 기구예요. 이거 왜 이러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화면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1965년 오니도라는 국제 물품 복합 운송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한 바 있고요. 1960년대 국제 해사위원회가 해상법적 관점에서 복합 운송의 규율 문제를 논의하여서 1969년에 복합 운송에 관한 조약 초안, 이른바 동경규칙, 도쿄 룰즈라고 하는 동경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1년에 이르게 되면 그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가 국제 상사기구와 함께 복합 운송 협약 초안을 마련했으나 각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국제조약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쭉 국제 복합 운송 관련한 규범의 역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로소 1975년에 이르게 되면 복합 운송에 관한 통일 규칙이 마련됩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굉장히 효율적인 기구예요. 상인들 간의 거래, 상인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가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신용장 통일규칙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민코텀즈 앞에서 봤죠. 보통 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는 법은 통일규칙이라고 불리웁니다. 1975년에 복합 운송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해서 계약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통일규칙은 법적 성격이 아직 그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관습법적 지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 법에 따르자 뭐 이렇게 합의해야 적용되는 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운송 회사들은 이 복합 운송에 관한 통일 규칙을 중거법으로 그 부동 문자로 약관에 부동 문자 이렇게 미리 해놨기 때문에 뭐
복합운송 관련해서는 다 이 통일규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국제 물품 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의 발달은 종래 노동 집약적인 해운 산업을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자본력이 우수한 선진 산업국 운송 기업들에 의한 복합운송 지배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개발도상국들 이익을 대변하는 유엔 무역개발의 웅크타드는 그 못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그 개발도상국을 특혜 관세 제도를 만든 그런 기구이기도 하고요. 이 복합운송 관련해서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 국제협약을 추진해서 1980년 5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국제 물품 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칠레, 멕시코,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선진 산업국들의 외면으로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수, 그러니까 유엔 총회면은 이제 유엔 기구 중에 유엔 총회면은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고, 뭐 77 그룹이랄지 뭐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그 못 산 나라들 수가 많죠. 이 개발도상국 그룹들은 작은 나라 못 산 나라들은 국제사회에서 수가 많습니다. 이제 유엔 총회에서 총회를 중심으로 발언권이 많이 확대된 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이라는 것은 이제 안보리 중심 체제입니다. 뭐 이게 정부같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구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제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선진 강대국들, 뭐 5개 상임이사국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비상임이사국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잘 사는 나라들,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경제예요, 경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협약을 체결할 때 개발도상국 수가 많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 생산자들이 주요 선진 산업국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면은 잘 안 됩니다. 지금 11개국이 용감하게 가입하였는데 다 이렇게 그 경제라는 건 의존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과 의존이 돼 있고 이 선진 산업국들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라는 건 뭐 대단하기 때문에 몇 개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안보리가 5개 상임이사국 체제로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갖듯이 이 경제도 뭐 거기에 미치진 않더라도 이게 선진 산업국들의 입김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성공을 못하고요. 그 우리 그 뭡니까 그 운송 국제 운송법 뭐 해상 운송 관련해서도 봤지만은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한 뭐 함부르크 협약이랄지 그 뒤에 만들어진 이런 개발도상국 과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크게 성공하지 못한 협약이죠. 자, 1992년 이제 복합운송의 증권에 관한 웅크타드 ICC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웅크타드는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고 ICC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웅크타드는 국가 간 기구입니다. 그리고 ICC는 상인사회의 자율적으로 조직한 그런 기구예요. 국제상업회의소죠. ICC는 NGO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가 기구고, GO는 Governmental, 정부가 기구예요.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복합운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국제 경제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 운송이라는 것은 뭐 신용장도 국제거래의 혈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운송이라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의 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어떤 그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경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죠. 뭐 예측 가능해야 되고 기업인들이 뭐 기업행위를 한다.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돈을 벌어도 막 맨날 뺏긴다.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모여서 이제 통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국제 물품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이게 주요 교역국에 의해서 외면되고 이 웅크타드는 이제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데 1991년 웅크타드와 국제상업회의소가 공동으로 1992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웅크타드 IC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요.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규칙을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1992년에 마련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웅크타드 ICC 규칙은 해상운송 관련해서 헤이그 규칙, 헤이스비 규칙에 기초하고 있고 추정적 과실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책임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책임 체제는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복합 운송인에게 단일의 어떤 책임 법제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운송 관련 국제 협약들에 기초해서 책임을 정하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적 과실 책임주의 그리고 네트워크 책임 체제가 1990년 협약의 주요 골반이 되는데 이 법 역시 이제 통일 규칙,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법이 아니고요. non-state norms. 그러니까 법 제정에 있어서 국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법. 상인사의 어떤 자율 규범인데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법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국제 복합 운송에 관한 우리 국내법은 어떠냐? 자, 언젠가 나왔지만 우리 상법을 펴보면 2편, 5편. 그래서 육상 운송 계약과 해상 운송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복합 운송 계약은 2007년 개정상법에서 이 복합 운송을 규율한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운송 구간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뭐 운송 구간 관련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을 뭐 해상 운송으로 할 것이냐, 뭐 육상 운송 책임 법제를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송 구간이 포함되면은 원칙적으로 이 네트워크 책임제가 뭐 이렇습니다. 손해가 발생된 운송 구간에 적용될 법. 해상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해상 운송 관련 책임 법제를 적용하고 육상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물품이 파손되었다. 그러면 육상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육상 운송인의 책에 관한 책임 법제에 따라서 해결하고 뭐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네트워크 책임제는 이제 그게 원칙이에요.